안녕. 안녕.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혈액암 4기 진단받고 이제 치료받고 그 뒤에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치료는 계획했던 대로 끝이 났고요. 그 뒤에 암 생존자가 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 뒤에 삶, 그리고 이제 좀 힘든 점, 암 생존자로서 겪는 고충들, 지금은 이제 5년이 지나서 완치인 상태고, 그 뒤로 조심해야 될 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외국에 다시 나오게 된 과정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했던 얘기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이제 20대 후반에 해외에서 생활을 하다가 좀 여러 가지의 전조 증상들을 느끼고 다른 병으로 착각을 하고 디스크라고 착각을 하고 한국에 왔다가 갑자기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았고 림프종 4기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게 됩니다. 치료를 받게 되고 한 10개월에 걸친 치료를 마치고 이제 하던 인턴십도 끝이 났고, 치료가 진짜 90개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인데 진짜 치료받을 때는 한 회차 한 회차가 진짜 더디게 흘러갔어요. 너무 빨리, 진짜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반밖에 안 지났고, 진짜 하나하나가 제가 막 마지막에 뭐 2번, 3번 남았을 때도 그것마저도 가기가 싫었어.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끝이야가 아니라 그냥 이것도 가기 싫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 끝이라는 게 와서, 와, 이 긴 시간이 결국 끝이 났구나. 그렇게 항암을 완주를 하고 마지막에 PET-CT를 찍었는데 깨끗해 보인다고 말씀을 하셔서 다행히도 치료가 종결이 되게 됩니다. 이제 치료가 종결이 되고 나서는 초반에는 몇 달에 한 번 이렇게 검사를 하고 외래를 보고, 그 뒤로는 뭐 이제 6개월,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검사 간격이 늘어나거든요. 그때마다 PET-CT를 찍는 건 아니고 그때 좀 찍는 게 달라요. 그냥 뭐 흉부 엑스레이 간단하게 찍을 때도 있고, 뭐 조영지 안 넣고 간단하게 CT 찍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PET-CT는 최대한 자주는 안 찍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치료가 끝나고 다시 몇 달 뒤에 네덜란드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왜 그랬냐면, 첫 번째로는 놔두고 온 게 너무 많았어요. 제일 단순한 이유는 그거였어요. 네덜란드를 그렇게 오래 떠나 있을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왔었잖아요. 한국에 돌아왔었잖아요. 그래서 뭐 짐이고 뭐고, 짐은 진짜 뭐 한두 달치만 들고 왔었고, 뭐 다 놔두고 왔고, 떠날 준비가 된 채로 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선 돌아갔습니다. 물론 제 남자친구도, 당시 같이 살던 남자친구도 그 같이 살던 집을 홀로 지키며 있었지요. 나 그때 한번 이사를 했어요. 제가 간 동안 이사를 했어요. 원래 둘이 같이 나눠 내던 월세도 혼자 다 거의 1년 가까이 냈었어야 됐고, 그러니까 우선은 돌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여서. 그래서 우선 와서 한번 구직을 해보자. 구직을 해보고 뭐 안 되면 그때 생각하고 우선은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 한 3, 4개월 구직을 했을까? 그 정도 안 했나? 하여튼 좀 몇 달을 하다가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뒤로 이제 3년 동안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회사 다니면서는 이제 회사에 초반에는 딱히 회사에 밝히지 않았어요. 이게 웃긴 게, 이제 투병을 할 때는 이제 또 주변에서 또 그런 말도 들렸었어. 그러니까 이거 너 진짜 이겨내면 CV나 그러니까 인생에 진짜 좀 큰 스토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 암이라는 큰 병에 걸렸었고, 그거를 견뎌오면서 그걸 이겨내면서 약간 나는 이런 걸 이겨낼 수 있다
라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쓰면 되게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회사 입장에서는 좀 절망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한 현실은 우선 이 사람이 최근까지 투병을 했다는 거는 다시 아플 확률이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냥 여태까지 병력이 없던 사람보다는 약한 상태죠. 몸이 치료는 끝났어도 회복 중인 거고. 그리고 무리를 안 하려고 할 테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보통의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병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그냥 평범히 이제 건강한 사람을 같은 조건이라면 뽑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딱히 밝히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그러고 이제 뭐 채용되고 나서 이제 조금 지나서 일하면서도 한동안은 안 밝혔어요. 왜냐면은 회사 쪽에서 살일까봐. 나에게 뭐 어떤 일을 시키고 싶은데 쟤는 아프니까 하고 제외시킬까봐 그게 싫어서 말을 안 했었는데 언제 오픈을 했냐면 이제 제 회사가 약간 제가 다니던 회사가 휴가를 길게 가면 별로 좋아하시지 않았거든요. 연속으로 길게 가는 걸. 근데 저는 한국에 1년에 한 번 꼭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가 이제 한두 개가 아닐 때도 있고 좀 몇 주 걸릴 때도 있어요. 플러스 나는 간 김에 그 검사만 하고 오기가 싫고 친구 가족도 다 보고 제가 투병을 하면서 아주 그냥 오타쿠가 됐기 때문에 이 먼 데서 한국까지 가는데 일본도 꼭 가고 싶은 거예요. 껴서 중간에 검사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그래서 한 달 내지는 적어도 3주씩 한국을 가려니까 적어도 그렇게 3주 내지는 한 달의 기간을 붙여서 가려니까 오픈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에는. 물론 여기 법상으로는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냥 불성실한 인상을 주기 싫어서요. 나는 진짜 이유가 있어서 간다. 그렇게 이노센트함을 주장하고 싶었나 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만약에 새로운 직장을 다녀도 이제 막 이력서나 그러니까 뭐 자기소개서 이런 데는 절대 안 쓸 것 같아요. 일을 하다가 뭐 낱날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할지 몰라도 네 선입견이나 이제 뭐 저에게 두는 한계 이런 게 싫어서 딱히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요. 그렇고 항암이 다 끝나고 패스 스캔을 해보고 남은 암이 더 이상 안 보인다라고 하면 완전관해라는 판정을 받는데 그거를 맞고 나면 이제 주기적으로 추적이 들어간다 그죠? 근데 그 관해를 받고 나서 이제 오는 시련은 재발에 대한 불안함. 왜냐면 앞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아파요. 암이 자라서 신체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신체가 아팠던 사람들은 거의 계속 아플 거예요. 왜냐면 큰 데미지니까 몸에 어마어마한 데미지가 입혀졌는데 그게 그냥 그 암세포만 쏙 빠졌다고 거기가 빨리 아물지가 않으니까 암세포는 없어도 암세포가 남긴 상처는 계속 아파요. 그래서 저 여기 흉부도 계속 아팠었고 뭐 무릎이나 골반 이렇게 뼈나 이런 데 퍼졌던 그런 부위도 계속 아팠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있고 근데 그게 또 이제 막 계속 아픈 게 아니라 좀 아프다가 말고 또 잊을만 하면 다시 아프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돌아와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불안해지잖아요. 왜 갑자기 아프지? 이러면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막 살짝 체력적으로 무리를 하면 아프거나 이런 적도 있었어요. 약간 밤늦게 자거나 이러면 아니면 좀 힘든 일을 하거나 육체적으로. 그래서 되게 무서운 적 많았고 기침 이런 것도 저 그때 코로나 걸리고 한번 몇 달 동안 기침이 안 멈춰가지고 또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도 기침이 몇 달간 안 멈추는 거는 그전에는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암 전조 증상. 또 불안하고 막 피부 발진 같은 것도 한 번씩 날 때도 있는데 막 이렇게 접촉성 피부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또 비슷하니까 또 불안하고 이 불안함이 계속 연속이었어요. 몸에 염증 농도가 올라간 것 같으면 또 불안하고 다 너무 일상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은 증상들이 많아서 불안감이 이때부터 나는 불안이가 됐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근데 너무나 불확실한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재발을 하면 뭐가 됐던 간에 올 스톱하고 지금 하던 거 다 멈춰야 되는 거니까 약간 긴 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지금 뭐 6개월 뒤에 1년 뒤에 있는 검사에서 뭐가 발견이 다시 되면 다 올스탑이니까. 그래서 내가 1년 뒤에 네덜란드에 있을지 한국에 있을지 뭐 어디 다른 데 있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계획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약간 미적지근하게 뭔가 확실한 목표나 계획 없이 그렇게 3년 회사를 그냥 계속 다녔던 것 같아요. 이번에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이번에 한국 가서 검사해서 안 좋으면 못 돌아올 수도 있다. 뭐 이런 항상 불확실함. 그런 식으로 지냈고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원래 가뜩이나 계획 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불확실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요소들로 불확실해지니까 더 세우기 싫어졌죠. 그런 식으로 암 생존자의 삶은 좀 불안이 항상 뒤따르는 것 같아요. 너무나 그 암이라는 것 때문에 일상이 어떻게 무너지고 내가 준비했던 거, 내가 노력했던 게 어떻게 갑자기 올스탑 되는지를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불안이 커지는 것 같아요. 좀 뭐 성격도 예민해진 것 같고 코로나 때문인지 투병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또 많이 내향적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고요. 피곤하고 그러니까 체력이 옛날 같지가 진짜 않아서 나이가 든 것도 있겠지만 체력이라던가 사람이 에너지가 좀 낮아져서 옛날처럼 막 신나게 놀러 다니지 않고 적당히 좀 덜 활동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덕질을 많이 하게 됐죠. 아니, 참고로 이건 제 거 아니에요. 이 불쌍한 제 거 아님. 어쨌든 그래서 뭐 항상 뭐 한국 갔다가 언제 돌아와 이러면 아무 일 없으면은 며칠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모든 게 저한테 달린 게 아니었죠. 그래서 약간 좀 항상 좀 지쳐 약간 뭔가 약간 맥이 없다고 해야 되나 사람이 매가리가 없다 해야 되나 약간 좀 몰라 약간 뭐 괜찮으면 몸 검사해보고 괜찮으면 다시 오겠지 뭐 하면 하겠지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변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검사를 하고 기다리는 동안 항상 뭐 불안하고 항상 최악의 상황까지 상상이 되고 그런 건 당연하고요. 앞편에서도 말했지만 네덜란드에서 회사 잘 다니면서 이제 한국 가려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6월 달쯤에 한국 가려고 예약을 해놨는데 휴가도 다 받고 예약을 해놨는데 한 4, 5월쯤에 너무 의심되는 증상이 많은 거야. 막 이렇게 목에 몽울도 막 만져지고 뭐 했더라 뭐 가슴이 아팠나 기침을 했나 하여튼 그 증상들이 너무 여러 가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여기서 그 혈액 종양 큰 병원 가서 결국 한국에서 예정된 펫스캔은 취소를 하고 여기서 펫스캔을 찍어갖고 그거를 이제 가져가서 교수님한테 나중에 한국 가서 보여드렸죠. 근데 이제 그 펫스캔을 찍었을 때 그때 그냥 여기 현지 의사가 괜찮아 보인다 라고 했었고 교수님도 다시 보고 괜찮아 보인다 라고 했었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불안하면 여기서 찍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추적을 할 때 앞편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처음에 치료 시작하기 전부터 난임 클리닉 진료도 같이 본다고 했잖아요. 가임기 여성들은. 그래서 이제 검사를 이제 암 추적 검사를 하러 한국에 가면 항상 난임 클리닉도 같이 가서 피 뽑아서 이제 난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검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한 3년 차쯤에 그전에는 계속 이제 교수님 볼 때마다 난소 수치 좋다. 괜찮다. 이 정도면 100점이다. 뭐 되게 황함한 사람 치고 이거 진짜 드문데 난소가 괜찮다. 기능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어느 해에 갑자기 수치가 확 떨어졌다. 약간 거의 막 확 이렇게 떨어져서 이게 장담을 할 수가 없어. 이 수치가 또 내년 1년 뒤에 쟀을 때 또 이만큼 떨어져 있을지 유지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이 속도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내년쯤 되면은 0이 되는 불임 혹은 아님 그 정도의 수치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왜 AMC인가 그 난소 수치 있잖아요. 그게 나이로 쳤을 때 30대 후반이라고 했어요. 이미 저 그때 이제 30살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이 수치로 떨어지면 많이 낮다. 그러면 임신을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 힘들 거다. 라고 해서 그때 갑자기 발등에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며칠 뒤가 출국이어서 나왔어. 그러니까 돌아왔는데 이제 돌아와서 고민이 시작된 거죠. 난자 동결을 추천을 받긴 했는데 할까 말까. 나는 진짜 아이를 갖고 싶은 걸까? 그러니까 아무 결정이 저는 아직 뭐 결혼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아이를 낳고 싶은 건 더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시간이 정해져 버린 거야. 그래서 막 고민을 엄청 했어요. 왜냐면은 그리고 그 난자 동결이 비싸잖아요. 저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했는데 3,4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한 번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3,400만 원 정도 들고 여기서도 하는 거 네덜란드에서 하는 것도 찾아봤었는데 여기도 비슷하게 들어요. 조금 더 들 수도 있는데 비슷하게 드는데 여기서는 만약에 항암 전에 이걸 동결을 했으면 네덜란드에서는 공짜 지원이 되는데 항암 후에는 네가 아직 가입력이 있는 거니까 네가 지금 임신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내 사비로 해야 되는 건 맞구나 해서 근데 이제 그래서 근데 제가 이런 진짜 큰 결정을 하는 걸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결정을 미루거나 아니면 막 살짝 타의적으로 아니면은 약간 외부적 요소가 개입이 돼서 나도 나 이것도 상관없고 저것도 상관없을 때 그냥 살짝 외부적 요소가 껴들어서 결정돼 버리고 이런 걸 좀 선호해요. 약간 큰 결정 내리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미루고 막 확신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막 고민을 하다가 3,400만 원 큰 돈인데 내가 나중에 만약에 진짜 아이를 가지고 싶다.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어도 사람이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내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너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 과거에 나한테 되게 원망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희 엄마는 말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것도 결정을 유예하는 거죠. 지금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겠고 막 결단력 있게 결정하기 머리 아프니까 유예를 하려고 돈을 낸 거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또 이제 휴가를 내고 한국에 와서 난자 동결을 했어요. 한 10개인가 11개인가 올렸나? 한 사이클 했는데 주사 이렇게 배에 매일매일 놔가면서 난자 동결을 했고 아직도 얼려져 있습니다. 아직도 아기가 갖고 싶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난자 동결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약간 미련이 좀 없어졌다 해야 되나? 약간 이제 적어도 그러니까
타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못 가지는 건 아니고 이제는 나한테 달려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마음이 가벼워졌고, 아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후회 안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오히려 하고 나서 들었는데, 후회는 안 합니다. 동결을 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참고로 그때 뭐 병원에서 들은 바로는 이제 난자 하나에 뭐 한 4%의 확률이라 하대요. 저는 이제 40% 한 발 있습니다. 한 발. 10개 뽑았으니까 40% 정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확률. 그거 실패하면 뭐 없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4년 차에 교수님이 사실 원래는 이제 완전관해 판정을 받고 5년 동안 재발이 없을 경우에 완치이거든요. 통상적으로는. 근데 이제 교수님이 4년 차에 4년? 조금 넘었을 텐가? 그때 보시고는 이제는 안 와도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게 완치 뭐 판정 이런 게 딱히 없고 그냥 이렇게 말하면 그냥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뭐 앞으로는 이제 뭐 가까운 병원에서 혹시나 이상 소견이 있을 때만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하고 4년의 추적 검사를 끝내게 됐습니다. 작년 봄에. 근데 지금도 가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추적이 끝이 났는데도 좀 안전하게 온 거죠. 그러니까 항암제도 제대로 들었었고 큰 이상 소견 없이 4년이 지나서 교수님이 이제 이거는 충분한 안정권이다 싶어서 안 와도 된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일상을 지내다 보면 문득 무서울 때는 있습니다. 막 아프지 말아야 될 때가 아픈다던가, 네, 또 발진이 일어난다던가 여러 가지로, 아니면 막 살이 빠진다던가 여러 가지로 막 설마 이게 그건가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막 펫 스캔을 해볼 순 없으니까 그냥 그 불안을 무시한 채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고요. 제가 앞편에서 아플 때, 그러니까 그 진단받기 전에 진짜 내가 여기서 삶이 끝나면 뭘 제일 후회할 건가 이런 거 되게 생각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실 진짜 그 상황이 닥쳤을 때에 생각하는 거랑 막연히 내가 그냥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이걸 꼭 이루고 싶은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는 좀 다르던데요. 저는 그 전에 아프기 전에는 한창 주변에 빨리 이제 대학교나 학부 졸업해서 이제 일을 시작한 친구들이 많았고 그 20대 후반에 그러고 석사를 같이 뭐 유학을 하거나 석사를 하는 친구들은 이제 나올 준비가 이제 드릉드릉 돼가지고 이제 졸업하면 나는 진짜 돈을 많이 벌 거야. 나는 좋은 회사에 뭐 컨설턴트가 돼서 뭐가 해서 돈을 많이 벌겠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드디어 학생 티를 벗고 드디어 이제 여유로운 경제적 그 기반을 다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주변에. 그리고 그런 쪽으로 목표를 다진 사람이 많았어서 저도 자연스럽게 좀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졸업하고 나면 좀 빨리 괜찮은 회사 들어가서 돈 벌어야지. 돈 좀 많이 버는 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고, 네, 돈 벌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약간 직업, 그냥 프로페셔널한 직업, 뭐 딱히 뭐 내가 좋아하는 거랑 일치가 안 돼도 돈 벌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막상 아프고 보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나 부끄러워서 말 진짜 안 한 얘긴데 진짜 저 가족한테도 안 했어요. 근데 뭐냐면 내가 진짜 여기서 삶이 끝난다고 했을 때 아쉬운 거, 진짜 해보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나 진짜 부끄러워요. 나 유명해져 보고 싶었는데 였어요. 그러니까 나 안 해본 거 진짜 많은데 아깝다. 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명해져 본다가
무조건 막 뭐 스타 인플루언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자기 분야에서 얼굴이 드러났던 안 드러났던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약간 명예욕이었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런 인정받는 그런 거 꼭 해보고 그런 거 꼭 이루고 싶었는데 유명해져 보고 싶었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웃기게도. 그래서 엥?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그게 처음 이렇게 그러니까 버벌라이즈 됐다지 그게 처음 말로 그렇게 떠오른 거긴 한데 사실 그 전에도 제가 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맨날 친구들이랑 네 다음 생에 태어나면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면 뭐 어떤 일 하고 싶어? 아니면 뭐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 누구로 태어나고 싶어라고 하면 진짜 망설임 없이 무조건 제가 근 십몇 년 동안 무조건 나는 락스타로 태어나고 싶은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락 음악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밴드 음악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저 락스타들의 삶이 뭔가 나는 그 삶은 꼭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뭔가 약간 좀 이름을 날리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기타를 치는 사람이면 제 기타 진짜 잘 치지 멋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쉬웠나 봐요. 그런 게 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진짜 막 죽음이라는 거에 진짜 가까워져 보니까는 그런 부끄러워서 들여다보지도 못했던 본심이 드러나던데 전 그랬습니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든 생각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제일 싫은 거는 매일매일 그냥 내가 싫어하는 회사 매일매일 출근하다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삶이 끝나는 거야. 물론 다니기 싫은 회사 다녀서 네, 막 집도 사고 뭐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뭐 아마 아이도 키우고 뭐 이런 그러니까 더 뜻깊은데 그러니까 내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걸로 벌린 재화들과 뭐 이렇게 얻은 능력으로 더 많은 걸 해내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우선 거기까지 올라가 본 적도 없고요. 그런 가치 그런 이제 뭐 것들을 가져본 적이 없고 지금의 상황에서 말이죠. 막 이제 초년생으로 막 다져갔는데 그렇게 막 하다가 너 아빠 끝 이렇게 되면 너무 싫은 거예요. 일주일에 막 4, 50시간 싫은 거 하다가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내가 좀 좋아하는 일을 꼭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투병하면서 좀 치료 후기쯤에 그림을 시작했거든요. 그림을 시작하게 된 건 제가 원래 이제 저는 중2병을 오타쿠병으로 대신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중2 때부터 약간 일본 밴드 진짜 좋아하고 뭐 만화 이런 것도 봤지만은 특히 이제 일본 쪽 덕질을 많이 했어. 일본 그 비주얼계 밴드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그 미야비라는 기타리스트나 뭐 디란 그레이나 이런 밴드들 진짜 좋아했거든요. 한계파열 한계파열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래서 그렇게 흑염룡 내 속에 흑염룡을 항상 가진 채로 그렇게 막 펑크 패션 이런 것도 좋아하고 오타쿠로 사춘기를 보냈는데 그렇게 하여튼 그런 베이스가 있어요. 저는 약간 그런 일본 문화에 대한 원래 좀 친숙도가 있는 상태였는데 아프면서 애니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시작은 주술회전 아니면 김열의 칼날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전에도 약간 뭐 한 번씩 진짜 1년에 한두 편 정도 약간 막 넷플릭스에 바이럴되는 애니는 좀 재미로 봤어. 카케그루이나 비스타즈 이런 거 봤는데 주술회전이랑 이제 귀칼이 그때 한참 유행할 때라서 한참 치료할 때 보는데
약간 그때 한창 그러니까 그런 류의 다크 판타지 소년 청년 만화들이 약간 되게 주인공들이 되게 구르잖아요. 되게 이렇게 큰 시련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뭐 거의 죽을 뻔하거나 막 떡이 되거나 막 되게 막 독이 막 다 퍼지거나 하여튼 그런 큰 시련들을 겪는데 그게 약간 묘하게 위로가 됐어요. 그런 비현실적인 힘든 상황들이 그거를 그냥 뭐 겪는 것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키칼의 그 제니츠가 막 독이 막 몸에 퍼져서 막 죽을랑 말랑 하는 거 보고 내가 진짜 와 항암할 때 이런 기분인데 이런 생각했다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주인공들이 구르는 만화나 애니를 좀 많이 봤어. 그러다가 그 주술회전에 고조에 빠져가지고 그 고조를 맨날 이렇게 막 뒤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서 막 고조 맨날 막 내 남자친구야 이러고 남자친구 네덜란드에 있는데 맨날 뭐 이러고 그렇게 2D 덕질을 좀 시작을 했었어. 그 치료하던 동안 2D 덕질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때 계속 이제 애니 주제가들 노래를 계속 듣는데 노래 이제 하나에 꽂혔는데 그 회의 기탄 카이카이 기탄 그 노래에 꽂혔는데 그 가수를 좀 어느 날 문득 한참 듣다가 어느 날 문득 궁금해져서 이렇게 찾아보는데 너무 아티스트가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 십몇 년간 안 하던 덕질을 제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2D 덕질 플러스 그때 당시 제 낙은 막 퇴근하고 막 안서당, 피규어 프레소 막 이런 홍대 주변에 그런 회사가 합정이었거든요. 인턴할 때 투병하면서 인턴할 때 그래서 그 주변 그런 퇴근길에 그런 펜시 그 저거 뭐야 굿즈 파는 2D 굿즈 파는 데 가가지고 맨날 외화스깡 하고 큰 거는 못 사고 그런 거 하고 그게 낙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브라는 그 아티스트 덕질을 하면서 많은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브를 보면서 약간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다져진 것 같아. 그 아티스트가 약간 그 아티스트도 약간 오타쿠 출신이에요. 약간 이제 원래 보통 그러니까 원래 본인도 만화, 애니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진짜 성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를 보니까 주술회전도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자기가 맨날 이제 소년 점프 이거 맨날 읽는 사람 매달 읽는 사람인데 그때도 원래 이미 좋아했는데 자기가 주제가를 부르게 된 거야. 근데 이제 또 히스토리를 살펴보니까 한 지난 10년 동안 활동을 한 사람인 거예요. 내 나이 또래인데 진짜 그냥 인터넷에 허접한 커버 영상 이런 거 올리면서 노래 커버 영상 이런 거 올리면서 점점 이제 뭐 자작곡도 하고 이렇게 점점 쌓아온 사람인데 결국은 이제 좋아하는 만화의 애니와 주제가도 부르게 되고 그걸로 확 떴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 아티스트의 존재감이 전해진 건데 그리고 그 아티스트가 되게 그런 만화 주제가 부르는 것 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은 창작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펼쳐서 다 저질러 보는데 근데 다 나름 잘해요. 약간 뭐 옷 브랜드도 만들고 뭐 만화도 프로듀싱하고 라노벨도 프로듀싱하고 뭐 전시회하고 그리고 뮤직비디오에도 이제 자기가 원래 만화 애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인디 애니메이션 아티스트들 맨날 고용해서 뮤직비디오 맨날 캐릭터 자기 세계관을 만들어서 막 캐릭터 막 직접 만들어서 막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그런 걸 보는데 너무 동경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와 나는 나으면 그러니까 이 치료가 끝나면 저런 방향으로 꼭 가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성덕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냥 전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기준 성덕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그런 거 컨텐츠나 그런 좋아하는 아티스트 뭐 이런 것과 협업을 하거나 이렇게 관련 일을 하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응원하게 되고 동경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림을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제 캐릭터 만화 애니 이런 게 좋다 보니까 나도 저런 좀 까리한 캐릭터 그리고 싶다 해가지고 완전 기초부터 온라인으로 듣는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수업을 제가 이제 3년 정도 듣게 됩니다. 회사 다니면서도 계속 들었어요. 네덜란드에서. 근데 한국에서 진행하는 수업이고 일주일에 한 번 진행됐는데 이제 선생님이 피드백을 한 10명 수강생이 이제 구글 미츠 이런 데 들어와 있으면 선생님 피드백을 한 분씩 해주시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거를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남들 피드백 듣는 것도 좀 같이 듣고 아니면 남들 피드백 듣는 동안 과제 좀 더 하고 피드백 받을 거리 더 하고 이러려면 계속 그 풀타임으로 거기 계속 있으면 한 7시간 있어야 되거든요. 수업 강의실에. 근데 그게 또 주말에 여기 시간으로 주말에 새벽 3시, 4시 이쯤에 시작하거든요. 시차 때문에. 진짜 그래서 막 수면 패턴이 엉망이긴 했어요. 가뜩이나 김현중처럼 잘 조는 사람인데 수면 패턴이 엉망이었는데 그래도 그거를 놓치기가 싫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그러니까 회사도 좀 그나마 네덜란드에서 찾을 수 있는 회사 중에 내가 관심 있는 업계랑 이어진다? 연장선에 있다는 느낌으로 찾은 건데도 그게 게임 회사거든요. 찾은 건데도 사실 게임은 안 해요. 그래서 게이머는 아니니까 애정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그러니까 뭐 할 만은 한데 그렇게 막 뜻 있는 일을 하지 않는데 이거라도 안 하면 이 그림 그리기라도 놓아버리면 약간 나는 내 목표 내가 가기로 한 방향 있잖아요. 성덕으로 가는 길 그거를 가는 수단을 없애버린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놓을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진짜 피곤한데도 꼭 했어요. 3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수준에 달아서 이제는 막 그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잘 그린 거 절대 일러스트레이터들 분들처럼 잘 그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레퍼런스가 있으면 그려낼 수는 있겠다. 그러고 이제 막 그때 회사에서도 아트 그릴 때 있으면 막 돕고 이럴 일이 생기면서 약간 자신감도 붙었었고 이제 막 외주 같은 것도 몇 번 받아보고 이러면서 약간 이제 어느 정도는 아직 내가 원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됐었고 그때 마침 뭐 여행 이런 게 겹치면서 좀 잠깐 쉬려고 그랬는데 좀 그냥 아예 쉬어버리게 되긴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좀 안 그린 지 오래되긴 했어요. 약간 예전만큼의 열정이 없습니다. 좋아하긴 하는데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좀 괴롭긴 했거든요. 약간 나는 길게 못하지. 뭘 이렇게 끈기게 못하지? 하나로 못 밀고 가지? 라고 했는데 생각에는 그런 내가 만들고 싶은 거를 창작한다는 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수단이 좀 변하는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이 덕질이 진짜 저 아픈 기간 동안 진짜 큰 힘이 됐고 그러니까 덕질이 그렇잖아요. 약간 나 혹은 내 주변의 상황, 내가 처한 상황, 이런 걸 좀 있게 해주잖아요. 내가 덕질한 상대에 꽂힘으로써. 그러고 이제 일정한 돈을 지불을 하면 굿즈를 사거나 뭐 애니를 보거나 콘서트를 가거나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일정한 투자를 하면 거의 그냥 100% 확정적으로 도파민이 터진다. 그건 참 장점인 것 같아요. 내가 남자친구랑 싸워서 기분이 나쁠 때도 내 최애를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안 그래? 그래서 나는 참 간단하지만 좀 하나쯤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이 돼. 근데 이제 덕질도 해버려야지 한다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물꼬가 다시 트였잖아요. 어릴 때 하다가 안 했는데 20대 들어서 안 했는데 다시 트이니까 이게 아주 그냥 아직까지도 덕질을 그렇게 해대고 있네요. 지금은 좀 늘었습니다. 아직도 애니 만화 좋아하고 이브도 아직 좋아하고요. 작년에도 콘서트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옛날에 그 10대 때 좋아하던 비주얼계 밴드 디란 그레이도 다시 파고 엑스러브라는 아이돌도 작년부터 덕질합니다. 아무튼 네, 투병가는 좀 별개의 얘기였지만 제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투병하면서 바뀌게 된 거, 그리고 이제 정말 큰 위로가 되고 내 삶의 좀 중심이 된 덕질,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네,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 삶이. 네, 확실히 아프게 되면서 약간 사람이 좀 더 에너지가 낮아지고 좀 뭐랄까 좀 덜 희망찬 느낌은 있거든요. 옛날에보다. 옛날은 그냥 뭐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언젠간 잘 풀리겠지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요새는 뭐 아까 그 아프고 난 뒤로는 오히려 막 안 될 것 같아 어떡해 막 불안하기도 많이 하고 막 내 자신을 못 믿을 때도 많고 약간 그래서 아마 좀 더 제가 정신적으로도 약간 도움이 필요해져서 ADHD 치료도 받기로 결심을 하고 한국에서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하여튼 이런 우울증 불안 이런 거를 좀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약간 아무래도 이런 걸 겪어오면서 약간 그러니까 내 뜻대로 진짜 되지 않고 엄청나게 불안한 경험이잖아요. 좀 장기간으로. 그 불안이란 게 그냥 뭐 이 프로젝트가 안 되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 삶이 끝날 수 있는 그런 불안함이었잖아요. 그런 거를 겪으면서 약간 사람이 좀 더 불안이가 된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서서히 회복을 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길게 제 인생에 진짜 큰 이벤트였던, 그러니까 좋은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이벤트 말 그대로 큰 그런 이벤트였던 혈액암 투병 이야기를 해봤는데, 더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시면 꼭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꼭 답을 할게요. 제 경험 안에서, 제가 아는 한에서. 앞으로 뭐 덕질이나 제가 겪고 있는 그런 정신적 어려움 이런 거 얘기는 계속 더 할 거예요, 이 채널에서. 약간 제가 겪는 아니면 지금의 저를 이루고 있는 그런 부분들 얘기는 다 하고 싶고, 그리고 끝나기 전에 그거 있다 참. 치료 끝나고 나서의 일상은 사실 사람이 참 망각하는 동물이라고 맨날 하잖아요. 그때 그 두려움, 뭐 그때 느꼈던 감정이 생생하게 남은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글쎄, 그러니까 그때만큼 건강을 예민하게 하진 않아요. 그냥 일반 사람처럼 살아요. 근데 이제 진짜 완전 확정으로 너무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술, 담배. 그런 건 안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치료 끝나고 나면 교육을 받아요. 술은 원래 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금씩 마셔도 된다고 옛날에는 했는데, 이제는 그냥 아예 평생 마시지 말라고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교육해 주시는 분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평생 금주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술을 그렇게 좋아했지만 한 5년 안 먹으니까 안 그리워요. 근데 와인은 너무 맛이 있어서, 알코올 뿌리 와인은 너무 맛이 없어서 가끔, 이제는 5년이 지나서 지금 가끔은 한 잔, 반잔 이렇게는 한 끼 내내 몇 시간 동안 찔끔찔끔씩 맛을 보기는 한답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고 인스턴트 같은 거 안 먹냐? 먹어요. 오늘도 비빔면 먹었음. 안 먹는 게 좋죠. 건강하게 먹는 게 좋은데 그냥 네. 근데 이제 뭐 아팠다고 해서 너무 막 극단적으로 그러는 것보다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살고 싶어서
비슷하게 지내는 중입니다. 사실 운동 같은 거는 한동안은 체력이 안 올라와서 못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운동을 그래도 좀 하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운동을 좀 꾸준히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아팠으니까 먹는 게 엄청 다르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옆에서 담배 피는 사람은 좀 많이 짜증나요. 그런 거는 좀 제가 피합니다. 좀 대놓고 도망가거나. 그러고 그때 교수님이 한번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제가 막 이런 거 언제까지 불안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꾸 낫고 나서도, 그러니까 관해가 되고 나서도 계속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그럴 때마다 너무 재발한 것 같고 그때마다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어떡하죠? 근데 교수님이 그때 아유 그런 거 다 신경 쓰면은 못 살아요. 하지 마요.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사에 너무 졸여버리면 내 삶이 지금 현생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냥 아니겠지 무시하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네. 이 기나긴 이야기의 끝을 어떻게 맺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저는 알려주고 싶어요. 좀 시간이 지나버려가지고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꼭 답을 드리고 싶고 진짜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제 30대가 되니까 건강이 최고다라는 말에 좀 공감을 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진짜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잘 해오고 그거 계속 하려다가도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면 못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건강이 최고입니다. 지킬 수 있을 때 지킵시다. 난 아니겠지 하고 막 쓰지 맙시다. 진짜요. 술, 담배 줄이시옵고. 근데 사실 그것도 있다 참. 영원히 끝나지 않는 영상. 아니 암 맨날 얘기를 하다 보면 원인이 있는 거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애지간한 것들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없다라기보다는 현대의학으로 너는 암이 이런 것 때문에 걸렸어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막 술을 많이 먹어서 잠을 제때 안 자서 인스턴트를 많이 먹어서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암이 갑자기 걸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줬겠지. 좋은 영향은 안 줬을 거예요. 근데 그걸 탓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밝혀진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최대한 건강하게 사는 거긴 하죠. 나쁜 거 안 하고 몸에 나쁜 거 안 하고. 근데 이제 막 걸리고 나서 내가 그때 클럽을 많이 다녔어. 그때 술을 많이 먹어서 이러기에는 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렇게 치면은 나보다 술 많이 먹고 나보다 뭐 밤낮 바꿔 사는 사람은 다 암 환자게요? 아니잖아요. 그냥 운이 나쁘게 벌어지는 사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가서 그러니까 막 아프고 나서 이러지 말걸 저러지 말걸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막 나보다 더 안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안 아프면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 유전적인 요소가 적용을 되는 암도 있고 아닌 암도 있고 근데 또 그것도 그것만이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네 그런 탓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 그런 원인은 찾으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의 상황에서 조금 그냥 최대한 건강하게 내 몸한테 좀 친절하게 사는 것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끝내보겠고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든지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든지 아니든지 이런 육체적 힘듦이 아니더라도 그냥 막연히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든지 우리 모두 다 그런 분들
저도 모두 다 힘내보자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뭐 겪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제가 관심 있는 거 있을 수도 있겠고 아직은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많네요. 그럼 다음 영상이나 팟캐스트에서 봐요. 안녕.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